상당히 많으신데요. 김희글님께서 마스크 이제 매일매일 면도하고 화장도 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면도 안 하고 마스크 쓰면요, 마스크가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이 마스크에 찔려가지고요. 그리고 심영우님이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오늘도 또 진행하시네요. 오늘은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깜놀했네요. 자동으로 마스크에 여전히 손이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6684님이 마스크를 안 쓰면 뻘쭘해지는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던 것도 적응을 했듯이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는 것도, 벗는 것도 이제 슬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런 실시간 의견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콩도 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분씩 깨는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또 보내드립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뭐 약세로 출발했다가 뭐 강보합으로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또 뭐 약보합으로 돌아섰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막 급락을 했다가 지금 또 낙폭을 또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갈팡질팡 어렵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도 열리고 유럽에서 은행들과 관련된 긴급한 정책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경제 길잡이가 되어주는 코너 개미스쿨,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도 정신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거든요. 네. 순환을 그리는 건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파산할 때 나옵니다. 시스템 리스크 될까 봐. 그렇죠. 이제 은행은 돈과 돈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또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주주들이 돈 낸 거 가지고 하는데 은행은 빚내서 하는 겁니다. 고객들의 그렇죠.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업은 그래서 아예 부채 비율 같은 게 산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죠. 거의 다 빚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 부채니까요. 그래서 저 빚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들이 저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은행도 저 은행이 이상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금 인출, 소위 뱅크런을 하게 되면 아주 자기 강화적으로 멀쩡한 은행도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 위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 달 들어서 미국에서 은행 몇 개가 파산을 했고 굉장히 유서 깊은 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네. 뭐 주말에도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스위스 제1 1위 은행이 이제 2위 은행을 인수한다라는 건데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 32억 달러. 요거를 좀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민간에서 해결하는데 이게 아주 전적으로 UBS와 크레딧 스위스만의 딜은 아닐 겁니다. 네. 스위스 정부가 나올지 모르는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증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돈으로 사실 민간 은행을 지원해 주거나 구제금을 주는 거는 굉장히 논란이 큰 이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정부 지원 없이 그대로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번에 그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투자은행이죠. 네. 얼마에 인수하냐 막 뭐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네. 조금 전에 본 걸로는 이제 32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조금 넘는. 그렇습니다. 네. 주가로 치면은 한 0.8 유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에 1.8 유로대 끝났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그렇죠. 그럼 이게 뭘 암시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멀쩡해 보이지만 또 고른 자산이 굉장히 이제 골마 터진 자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큰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슈들이 많았는데 은행의 규모로 따지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큰 대마가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좀 이제 이렇게 세웠다기보다 봉합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은행들만 문제일 거냐라고 하는 걱정을 투자자들이 자꾸 하겠죠. 예.
계속 불안하니까. 원래 그 불안 심리는 계속 전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늘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이런 은행 위기가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네. 폴 볼커가 금리를 한 20%까지 80년대 초 올린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어려웠던 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어려워졌는데요. 왜 어려워졌냐면은 70년대 인플레이션의 한 축 중에 하나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기름 팔아서 번 산유국들의 페트로 달러가 미국에 있는 은행들로 막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대출을 해줬죠. 중남미 국가들에게. 그런데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달러가 강해지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초에 긴축 이후에도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한 10년 갔습니다. 네. 이제 브래디 플랜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시티를 비롯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실 보고 또 중남미 국가들에게 빚을 감해주고 재무 탕감을 해주고 이제 끝났고요. 또 80년대 후반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미국의 주택 대부조합들이 휘청거렸고 네.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의 또 금융기관들이 아주 쑥대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보편성을 따른다고 봅니다. 금리 올리고 나선 어디선가 탈이 나고 은행들이 손실을 입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재현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의 겨울이 오면 제일 약한 사람부터 이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듯이 그게 이제 항상 반복돼 왔던 건데 네.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인 거고 사실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될지는 아직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여서 예. 더 불안한 그런데 거죠. 지금은 앞서서 제가 그 80년대 초에 미국의 그 상업은행들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간 중남미 국가들의 빚을 못 갚으면서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본질은 능력 안 되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샀다가 결국 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의 전형적인 형태는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경제 주체가 탈이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의 실리콘밸리 뱅크나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는 조금 다른 속성이 있어요. 은행가들이 잘못한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도 말도 안 되게 장기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자기들이 투자 뭐 많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한국의 밀황이라는 사람이 그 연관이 된 헤지펀드 잘못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로부터 발생한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일회적이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엔 저금리 하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거는 지금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은행가들도 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돈 꿔간 사람들은 100%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책 당국과 또 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또 글로벌 경제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작업들이 이어져야 네. 될 텐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여기도 한때 이제 크레딧 스위스 뭐 인수 후보로 뭐 거론이 됐던 곳이기는 한데 그 CEO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느리게 찾아오는 재앙이다. 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 함의와 이게 진짜 장기적인 여파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꼭 느리게 오지만 한순간에 폭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쨌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가까운 금융위기가 네. 2008년도 리먼 그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세계로 전파가 됐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결국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1에서 5.25%까지.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도 이번 주 FOMC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금리가 높아진 다음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네. 저금리 하에서 빚을 진 사람들은 굉장히 압박이 되는 금리가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건 2006년 6월인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2007년 8월이거든요. 네. 금리 인상 멈추고 1년 2개월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나빠진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겠죠.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야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기존금리 인상이 멈춰지더라도 그냥 고금리가 상당히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신용 위험은 굉장히 저는 뭐 올해 내년까지도 돌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네. 환자들이 또 얼마나 몰려드는지를 봐야 이게 뭐 금리 인하가 됐든 그 기대감을 갖든 네. 가봐야 되는 건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죠. 우리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새벽쯤이면 소식이 전해질 것 같고요. 해서 현재 4.75인 게 시장에서는 한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게 대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 중앙은행은 한 주 전에 네.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터지고 금융시장이 네. 불안하니까 예상보다 금리를 조금만 올리지 않겠어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랑 네. 금융 불안이랑 네.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중앙은행가들도. 제 생각에는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교란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금리를 뭐 낮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22의 정책에 대해서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늦게 움직였죠. 너무 늦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미국보다 22는 더 늦게 이제 긴축의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네. 지금 미국 금리는 이번 주 안 올리더라도 지금 4.75인가요? 네. 4.75이죠? 4.75. 4.75인데 지금 미국은 22는 50bp 올려서 3.5가 된 거니까 굉장히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다. 이런 견해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에 많은 중앙은행들과 금융관료들에게 저는 아주 각인이 된 거는 야 거대 금융기관 하나 날렸더니 차라리 구제금융을 주고 리먼 브라더스를 살리는 게 안 낫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경제적 비용이 컸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본주의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한 경제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는 저는 뭐 시스템의 기강을 세우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 날린 이후에 일관성을 가지고 부실금융기관들 다 정리했나요? 그럼 AIG는 왜 살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글로벌 경제가 대마불사가 됐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조정을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사례를 작년 10월에 영국이 보여주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작년 9월 말 이즈음만 하더라도 금리를 소위 0.50%포인트씩 올리는 네. 그 빅스텝을 밟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경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이제 돈을 걸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할 게라고 공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 9월 말에도 영국의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영국의 연기금들이 소위 뭐 마진콜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 가을에 런던의 금융가에서는요. 2008년도 리먼 파산 직후에 월가와 비슷한 그런 음울한 기운이 막 흘렀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영란은행이 했던 건 뭐냐면 금리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양적 완화를 하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양적 긴축, 양적 완화에 반대가 되는 정책을 하기로 공언해 놨고요. 네. 이미 금리를 올리는 와중인데 돈을 풀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매우 초현실주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과정들은 보겠지만은 네. 이것이 2008년식의 리먼식으로 시스템이 아주 붕괴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한 15년 전에 학습 효과가 좀 많이 쌓여 있다. 15년 전뿐만 아니라 그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네. 결국 비슷한 아주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정책들을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데 뭘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뭐 큰 탈이 2008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에 그 심각했던 혼란을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좋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활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한 경제 주체가 책임을 지고 네.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기강이 세워지고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됨으로써 네. 남아있는 경제 주체들과 시스템이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난 10년 뭐 글로벌 자본주의 우리나라 보시면요. 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흐물흐물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10년처럼 한국 경제가 별일이 없었던 때가 없었거든요. 뭐 심각한 사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금리하에서 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지만 망해야 될 경제 주체들도 안 망하고 하면서 뭔가 시스템의 어떤 효율은 떨어지는 건데 이미 저는 뭐 유럽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08년과 같은 문제가 재현되는 거는 어떻게든 저는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그 대가는 역시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는 불가피하게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미 10년간 그 길을 저는 걸어왔다고 봅니다. 사실 기업이랑 금융, 이 자본주의에도 순환, 뭐 생로병사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환의 고리가 막혀버리는 걸 수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또 정책적으로 고육지책일 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결정을 볼 때도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거냐. 물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겠는데 네. 어려운 거죠. 이번에 FOMC 이후에 특히 이제 3, 6, 9, 12월에 경제 전망과 함께 이제 점도표라는 것도 나오죠.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뭐 한 2년 후까지도 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번 이제 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조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네.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점도표는 3, 6, 9, 12월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요. 12월에 연준 위원들이 많이 찍어놓은 게 2.5%거든요. 네. 장기 균형 금리가. 근데 이제 2018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뭐 2.5%까지 올렸는데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한 2.9%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뭐 아직도 한 6% 남짓에 있는 수준으로 보면 한 5년 전에 2.9% 물가가 굉장히 얌전한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물가 목표치는 2%인데 이게 2.9가 됐어. 이제 정말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 당시에는 나름의 또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연준도 금리를 더 많이 올렸고 또 인플레이션 압박도 지금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에 다수가 찍힌 금리는 2.5%인데 2018년도에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약할 때 그 연준 위원들이 찍은 금리는 3%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한데 4년 전보다 미국의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균형금리가 낮으냐 이거는 부채가 너무 많고 성장은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융의 문제도 어느 정도 그 뭐 SVB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준 위원들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점도표의 다수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2.5에서 유지가 되든가 내려가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장기 금리라는 건 거의 한 2년 또 훨씬 지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금리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을 이제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잡고 싶고요. 네. 금리 올려서 심각한 그 경기 침체나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불안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면서 심각한 위기도 부르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하고요. 이제 점도표에서 나오는 장기금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금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미국 그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자기들이 지향하는 금리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한 5% 정도가 미국 기준금리가 되겠지만 중립금리는 2.5%를 가리키고 이게 더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이제 동결이 최근에도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미국은 5%가 되고 한국은 3.5%면 이게 좀 자본이 유출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건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정책이 우리나라의 그 내부적인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직면해야 될 특히 내수라든가 부동산의 부담도 완화시키고 환율도 지키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한국은행이 바로 보고 있다고 봐요. 금리 차에 어느 정도 역전을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가 지게 될 부담이 미국보다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가계부채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꽤 많이 낮아졌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졌고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최근 수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 빨리 증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게 될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환율 안정도 이루고 또 국내의 부채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이고요.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부채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올린다고 따라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은 미국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멈춰져야 우리가 한숨을 돌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느 정도는 낮은 금리를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내 상황 때문에. 그런데 또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계속 올리고 있으면 또 한국은행의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뭐 25bp 정도 뒤늦게 쫓아가는 후행하는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얼마 전에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약간 상향을 했어요. 미국, 중국, 유럽, 뭐 심지어 이제 뭐 스페인까지도 다 상향을 했는데 우리나라 거는 좀 낮춰 잡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기존 전망치가 뭐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 다른 기관들 전망보다 OECD께 조금 높았으니까 뭐 한국은행 전망치는 거의 똑같이 이제 낮춘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리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는 낮추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수출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물건 파는 주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아지면 한국이 꽤 높은 탄성을 가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선진국 경기의 바로미터. 그렇죠. 중국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한국인 내수에 대한 아주 큰 비관론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내수라고 하는 거는 민간 소비가 있고요. 또 투자는 기업이 하는 투자, 또 건설 투자가 있고요. 또 정부가 돈 쓰는 정부 지출이 있거든요. 근데 민간 소비는 지난 10수년 동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처럼 이자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제 생각에는 민간 소비의 정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기업의 투자, 한국의 기업들은 열심히 투자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한국 땅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서 짓다, 베트남에 짓다, 지금 이제 미국에 아주 많이 투자하기로 약속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는 열심히 투자하지만 이게 어떤 GDP에 영향을 주는 내수의 어떤 그 일종의 낙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건설 투자 이미 한국은 그 굉장히 이제 땅이라 인프라라는 게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투자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질 포텐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옛날에 지어놓은 노후화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 많은데 우리는 후발 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 투자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 그럼 정부 지출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정부에서는 정부가 좀 많은 역할을 돈을 쓰자라는 쪽이고 보수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쪽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긴축지향적인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보수 정부의 색깔에 맞는 것이죠. 옳건 그르건 간에 자기 정체성에 맞는 재정 정책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주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 성장률이 개선이 되는데 한국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내수에 대한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올리는데도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 올해 초부터 제대로 이제 리오프닝을 했기 네. 때문에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출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OECD도 비슷한 코멘트를 좀 했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는 신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조금 수혜가 온다라고 좀 이어서 볼 수 있을지 네. 판단은 어떠세요? 일단 뭐 중국의 경기의 선행성을 가지는 게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거는 2월, 3월에 아주 그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정책에서는 이제 지급준 비율을 또 인민은행이 낮췄으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도 뭔가 이제 경제에 좀 이제 긍정적인 자극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주 심오하게 중국 경제가 뭐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네. 작년에 그 문을 닫아놓고 그 큰 경제가 말도 안 되게 그냥 경제 봉쇄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리오프닝을 한다 그러면 뭐 이 자체도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질 그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전망 기관이 올해 이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그래도 상저하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다 중국이 좋아지는데 한국이 그 수혜를 본다라는 건데, 근데 2월까지는 아직은 대중 수출도 마이너스고 한국의 대중무역 소지도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월, 4월 조금 더 길게는 5월, 6월 정도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내수의 여러 가지 항목들, 민간 소비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한국은 경제가 수출에 그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출 중에서도 뭐 유럽과 미국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무역 수지 흑자가 한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중에 중국에서 벌은 게 6,900억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로 보면 한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는데 네. 흑자를 놓고 보면 거의 한 90%, 예, 80%가 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대중 무역 수지가 작년 5월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그 10개월 중에 9개월이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봉쇄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네. 아주 이례적인 어떤 상황의 반영인지 구조적인 뭐 이제 상황이 바뀐 건지 이거를 그 제대로 지금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중국 경제가 좋아질 조짐이 있으니까 우리 수출이 3월, 4월에 좀 대중 수출이 개선이 되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보는 것처럼 하반기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계속 적자가 나고 대중 수출이 안 늘어난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 가지를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중간재 같은 데서는 우월한 기술력 가지고 팔았는데 중국이 중국에 있는 로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사드 배치한 이후에 굉장히 중국이 아주 공격적인 그 민족주의를 내셔널리즘을 표출했는데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한국 그 제품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3월, 4월에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 실적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거 말고는 딱히 좋아질 게 없어요. 생각보다 더 좋아지거나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중요한 요인은 대중 수출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까지 대중 수출 정말 면밀히 보면서 이게 구조적인 뭔가 달라지는 건지 네. 중요하게 체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지난주였죠. 중국의 중앙은행, 네네.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추기로 낮췄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완화 정책으로 간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요 의미하고 네. 우선은 좀 지급준비율 요거에 네.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지급 부탁드릴게요. 준비율은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대출해 줘서 예대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경제 주체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받으면 어떻게든 대출을 늘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은행이 예금을 100을 받았는데 100을 다 대출을 해주게 되면 갑자기 이제 돈 찾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니까 최소 한도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너네들 함부로 대출해 주지 말고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급준비율을 낮췄다라고 하는 거는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더 생기니까 네. 이제 경제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의중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압박이 좀 덜하고요. 경기 사이클도 다릅니다. 대부분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작년에 경기가 좋았고 올해 둔한데 중국은 작년에 안 좋았고 지금 좋아지는 거니까 뭐 통화 정책의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이나 모두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경기가 굉장히 지표 경기는 좋잖아요. 그럼 이 과열을 억제해야 되는 거고 중국은 작년 이후로 경제를 봉쇄했기 때문에 경기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점이 중국과 미국, 유럽은 중국과 다른 권역은 정반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더 넣고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네. 보면은 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뭐 중국도 그동안 뭐 돈 풀고 경제적 자원을 막 부동산에 투자해 가지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중국의 그 정치 일정 끝나고도 관료들이 그런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여기서 우리가 더 부동산을 띄우고 이러다면 일본처럼 되고 뭐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가 나쁠 때는 지준율을 낮추거나 해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하고 네. 또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긴축을 하고 이런 사이클의 반복인데 지금은 어쨌든 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제 봉쇄를 통해서 경기 사이클이 바닥 부근이니까 네. 지금이 이제 부양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 흐름이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암호자산, 가상자산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네.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네. 코인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은행 그 유럽의 네.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게 사실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서만 한 30% 넘게 네, 뛰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뭐 금융 규제를 받고 그럴 때 이제 그쪽에서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나 이런 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약간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체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의 신뢰의 상징이니까 그게 흔들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그런 신뢰를 받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단순한 해석이지만 저는 거의 뭐 미국 금리에 연동이 된 걸로 봅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죠. 가상화폐까지도.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뭐 성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금리가 올라갈 땐 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이제 연준이 어쨌든 세게 긴축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되고 미국의 이제 단기 금리도 떨어지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금리에 연동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연동이 되는 그 채권 금리도 미국채 기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좀 강세로 돌아서는 네.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기저에는 기준 금리를 생각보다 더 세게는 더는 못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에도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네, 네. 요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전망하고 같이 부탁드릴게요. 뭐 제 생각에 단기 금리는 네. 이미 이제 뭐 금리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걸 반영해서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이제 비관론이 있는 거죠. 다시 금융 위기가 생기고 또 금융 위기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는 모든 상황이 그 고정적일 때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소비도 많이 하고 이게 맞는데 저는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글로벌 경제는 단숨에 디플레이션 모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들기 시작하면 바로 경기가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시스템의 교란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봤던 것보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2013년 3월에도 한 2,050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한 2,300이니까 10년 동안 연평균으로는 한 1.5%밖에 못 올랐어요. 물론 배당이 빠진 거지만 근데 지금 그래도 3% 이상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들은 있으니까 절대 금리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채권 ETF나 이런 쪽에 돈이 몰리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끝났고 장기적인 어떤 뭔가 좀 어수선한 세상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채권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 약간 그게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네.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 통해서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이제 자산시장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기동훈련 전사의 방패 일환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상륙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훈련 기간 중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예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도 취직 준비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천 명으로 집계돼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번 달부터 4달 동안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뒤 계약을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하자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왔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것들은 다시 우리 곽지연 리포터나 저나 우리 작가님들이나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들 많이 들어왔죠? 그럼요. 저희가 선정을 하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오늘 6가지 질문 꼽아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청취자 김경금님, 아마 이 사업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야근 수당을 책정하기 애매합니다. 하는 일 없이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과연 이 직원들 야근으로 봐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노무법인 파로스 대표입니다. 이경훈 노무사에게 들어보시죠. 야근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6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야근 수당으로서 1.5배 지급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는 거의 따르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 이제 야근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업주가 지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원칙은 일단은 사업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하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 야근 시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묵인을 한다 하면 야간 근로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께서 보시기에는 특별한 근로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또는 앉아있긴 하는데 실제로 근무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즉 퇴근을 종용하시다거나 하면 서면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퇴근하시고 근무를 안 하셔도 되고 근로 제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영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이제 근거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나 아니면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1급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네. 그 근로에 대해서는 15만 원씩을
챙겨줘야 한다라는 네. 거죠. 다음 질문도 수당하고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조혜숙 님이 보내셨고요. 예, 추가 수당 그리고 특근 수당을 과연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 또 근로자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도 함께 들어보시죠. 다시 이경훈 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노동법이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비율은 크진 않고요. 반대로 이제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책정을 못해서 이 부분이 연장 야간 수당인지 아니면은 휴일 근로 수당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줘서 발생하는 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자면 이제 고용노동부 서울 지역에서 이제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최근 3년간 체불 임금으로 이제 공개된 사업주 명단이 있는데 23년도 현재 한 170건 이상이 돼요. 크게는 몇 억 체불 사업주 명단으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이제 급여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근무 시간과 어느 부분이 기본급이고 연장 야간 수당이고 휴일 근로 수당인지를 사업주한테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서 따로 이제 문의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께서 스스로만 판단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신다거나 주변에 노무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 의뢰를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갑을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네. 당연한 권리를 사업주의 어떤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이런 현실도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오정진님, 이 반도체가 계속 미래 먹거리가 될까요? 좀 요즘 같은 날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셨네요. 과연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미래 먹거리일 수밖에 없고 미래 먹거리에서 탈락을 하면 또 절대 안 되기도 하죠. 네. 지금 뭐 4차 산업시대다 뭐다. 또 인공지능, 뭐 로봇, 자율주행,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반도체가 앞으로 덜 쓰이게 될까요? 더 쓰이게 될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들이 약간 뒤처졌던 위탁 생산,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설계, 팹리스. 우리가 이제 발전해 나가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그 GDP, 국내 총생산의 5.6%를 차지하고 네.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네. 총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허리죠, 허리.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나왔는데 네. 수도권에 42년도까지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700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도 정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0330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리튬 매장된 게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네요. 리튬. 2차 전지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핵심이죠. 리튬. 대부분이 뭐 칠레,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 있는데 네. 지난 1월에 지질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 6곳을 발견했다. 오, 잘했네요. 네. 그런데 네. 아직 그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울진 같은 곳을 꼽기도 했는데 그래서 네.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마음 같아서 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뭔가 좀 진짜 광물 자원 좀 많은 그런 평가를 좀 받고는 싶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기술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리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산화 리튬, 뭐 탄산 리튬 이렇게 가공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도 기업들이 많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힘을 모아야겠군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청취자 송민아 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예금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2금융권 그리고 저축은행도 이렇게 예금자 보호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네요. 결론적으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뭐 외국은행 국내 지점, 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인터넷은행 그리고 증권회사의 뭐 CMA.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금융사로 되어 있는 CMA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네. 지역 농협이나 뭐 지역 수협,
신협 이런 데는 예금자 보호는 되는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기금 같은 걸 운용을 해서 네. 그 기금 안에서 각각 보호를 해주는 방식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실적 배당 상품이나 각종 수익 증권 이런 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요. 이 청취자 이미정 님이 보내셨어요. 이런 질문 보내셨는데 이 부동산 개인 법인, 과연 이 개인 법인들은 어떤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어떤 세금을 낼까요? 이게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랑 법인으로 취득할 때랑 세금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당연히 붙고 종합부동산세, 법인세가 따라 붙게 되죠. 그리고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12% 이상으로.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는 가급적 주택시장 좀 흔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 정부에서 좀 중과를 통해서 규제하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래서 취득세 때문에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또 개인은 취득세를 이제 본인이 네.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내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까지 같이 얹어지게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아까 김순아 님이 보내주신 지 시간은 조금 됐는데 마스크 습관이 돼서 이제는 벗기가 힘드네요. 황사와 미세먼지로 당분간은 사용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오면은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 주셨고요. 그리고 1480님이 의미 있는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스크 벗었을 때 얼굴 전체를 보면서 대화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봄날에 마스크 착용 제한이 풀려서 기쁩니다라고 14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표정까지 생생히 보면서 완전히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풀렸죠. 저희 성공예감도 여러분과 함께 표정 하나하나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 제가 오늘 대신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